새벽 2시였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 끝자락에 우뚝 선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창문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층이 하나 있었다. 꼭대기층이었다. 유리창에 붙은 작은 간판에는 강역탐정사무소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강역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베테랑 형사 출신, 사직 후 탐정사무소를 차렸다. 비 내리는 한강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강 위 어딘가에서 무언가 어색한 것을 찾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세종이 대기 중이었다. 최신 버전의 최첨단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세종은 양손을 접고 충전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사무소 내부는 최고급 인테리어로 마감되어 있었다. 첨단 실험 시설과 분석 장비들이 한쪽 벽을 가득 채웠고 대형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꺼진 채 어둠 속에 매달려 있었다.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있었고 지하 주차장에는 최고급 승용차 6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강혁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오봉수라는 이름의 70대 노인이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오랫동안 권력의 자리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 특유의 목소리였다. 군더더기가 없었고 떨림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경기도 양평 오씨 문중의 가주이며 대기업 오태건설 창업주라고 밝혔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찾아가도 되겠소? 강혁은 창문 밖 빗속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오시죠. 다음 날 오전 10시에 오봉수 노인은 탐정사무소에 나타났다. 키가 작고 깡마른 체형이었지만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다. 여든이 가깝다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눈매였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 흔들림이 없었다. 함께 온 사람은 없었다. 이해나가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해서 사무소에 데려온 인물이었다. 보조 의자를 끌어당기며 작은 태블릿을 꺼내 노인의 얼굴을 스캔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세종에게 넘겼다. 그 모든 동작이 강혁보다 한 박자 빨랐다. 항상 그랬다. 오 선생님, 말씀하시죠. 강혁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노인은 잠시 테이블 위 커피잔을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나는 올해 초까지 부산에서 살았소. 사업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10월에 내가 서울로 돌아오기로 했소. 양평 본가에 말이오. 이유가 있으십니까? 건강이요. 의사가 고향 공기를 마시라고 했소.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내가 돌아온다고 하자 집안이 뒤집어졌소.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노인은 느리게 말을 이었다. 오씨 가문은 경기도 양평 북한강변에 자리 잡은 대저택에서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부지 면적만 3,000평이 넘는 본가였다. 노인의 아들이 셋이었다. 장남 오철민은 오태건설의 부사장이었고 차남 오준민은 미술품 컬렉터였으며 막내 오선민은 회사 재무 담당이었다. 세 아들은 각자 배우자와 함께 본가 별채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 노인의 딸 오순민이 있었다. 오순민은 2해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본가로 돌아온 상태였다. 그리고 노인의 노모 오할머니가 별채에 따로 기거하고 있었다. 대식구군요. 강혁이 짧게 말했다. 그렇소. 그런데 내가 돌아온다는 말에 장남이 반대했소. 이미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요. 정해놓은 것이요? 재산 분배를 말이오. 강혁은 이해나를 잠깐 바라봤다. 이해나는 눈을 내리깔며 태블릿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했다. 그게 다가 아니오. 나는 부산에서 한 여자를 만났소. 노인의 목소리가 한음게 낮아졌다. 한미진이라는 여자요. 38살이요. 강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 여자를 데리고 본가에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완전히 돌아버렸소. 장남 오철민이 가장 심하게 반대했소. 새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소. 오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나는 불안하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진을 위해서요. 그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소. 그리고 솔직히 재산 문제도 있소. 유언장을 고칠 생각이 있거든. 그 사실을 아드님들이 압니까? 장남은 짐작하는 것 같소. 강혁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다. 본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그러려고 왔소. 오봉수 노인이 돌아간 후 사무소는 잠시 조용해졌다. 강혁은 큰 창 앞에 서서 강 쪽을 바라봤다. 이해나는 세종을 작동시켜 오씨 가문의 재산 구조와 오태건설의 지분 관계를 펼쳐냈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숫자들이 떠올랐다. 주주 현황, 계열사 목록, 등기이사 명단이 차례로 표시됐다. 재산이 엄청나네요. 이해나가 중얼거렸다. 세금 신고 기준으로 평가 자산이 약 4,700억이에요. 오태건설 지분 51%를 오봉수 회장 개인이 보유하고 있고요. 장남이 18%, 차남이 9%, 막내가 8%입니다. 강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재산이 크면 욕망도 크지. 이해나가 태블릿을 내려놓고 강혁의 등을 바라봤다. 탐정님,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소. 강혁은 천천히 돌아섰다. 가족 안에서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요. 노인이 오기 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거요. 그가 말을 멈추고 이해나를 바라봤다. 애나 씨, 양평 가는 일정 잡아줄 수 있겠소? 이해나는 이미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출발로 잡겠습니다. 차는 제가 운전하죠. 강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양평 오씨 본가는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붉은 기와를 얹은 한옥 건물과 현대식 별채가 혼재한 저택이었다. 외부 담장은 높고 두꺼웠으며 정문 앞에는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 이해나가 최고급 검정 세단을 조용히 정문 앞에 세웠다. 오봉수 노인이 현관 앞에서 이들을 맞이했다. 저택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혁은 현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것을 느꼈다. 형사 시절 현장에 들어서면 언제나 순서대로 훑어냈다.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어색한 것은 무엇인가, 있는 것은 명확했다. 집안 구석구석에 놓인 비싼 골동품들. 창고 쪽에서 나는 얕은 발소리. 주방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 없는 것은 대화 소리였다. 대식구가 사는 저택치고 너무 조용했다. 어색한 것은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화분이었다. 시들어 있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그것을 돌보지 않은 것이었다. 집안 다른 곳의 화분들은 모두 싱싱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강혁의 눈이 그 화분 위에 2초 동안 머물렀다. 가족을 소개받았다. 장남 오철민은 50대 초반의 두꺼운 체격으로 악수를 짧게 건네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아내 박선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미소가 없었다. 차남 오준미는 말이 많고 활달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높았다. 막내 오선미는 체구가 작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손을 내밀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딸 오순미는 까만 상복 같은 옷을 입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 노모는 별채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미진이 나타났다. 38살이라는 나이가 실감나지 않는 외모였다. 긴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뒤로 묶었고 옷차림은 단정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알면서도 흔들림 없이 걸어왔다. 오봉수 노인의 옆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장남 오철민이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그의 아내 박선희가 잠깐 한미진을 바라보고 시선을 떨궜다. 이해나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강혁은 분위기를 읽으며 천천히 앉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혁은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며 각자의 반응을 관찰했다. 한미진은 식사 중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오봉수 노인은 그녀에게 자주 음식을 권했다. 막내 오선미는 밥을 반도 먹지 않고 자리를 떴다. 차남 오준미는 강혁에게 말을 건네며 탐색하듯 질문을 이어갔다. 탐정님은 어떤 일로 아버님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집안 안전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준민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안전이요. 예. 오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고 강혁은 이해나에게 낮게 말했다. 막내 동생 오선민, 오늘 밤 동선 파악해 줄 수 있겠소? 이해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5시 27분이었다. 저택 북쪽 별채 뒤편 언덕 아래에서 비명이 들렸다. 강혁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잠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게스트룸 창문 곁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명 소리가 나는 순간
그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해나도 이미 복도에 나와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렸다. 언덕 비탈 아래 나무 기둥이 세워진 작은 정자가 있었다. 그 정자 앞 계단 아래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한미진이었다. 그녀는 엎어진 채로 쓰러져 있었다. 이해나가 달려가 엎드리며 경동맥을 짚었다. 맥박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강혁은 쪼그리고 앉아 한미진의 몸 주위를 살폈다. 두개골에 충격이 있었다. 머리카락 속에 피가 엉겨 있었다. 밑에서 위로 가격된 흔적이 아니었다. 위에서 아래로 쳐내린 흔적이었다. 손목에 찰과상이 있었다. 저항의 흔적이었다. 이해나는 이미 구급차를 불렀다. 강혁은 일어나 주위를 천천히 훑었다. 정자 계단 옆 난간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난간에 묻어 있었다. 한미진이 스스로 쓰러진 게 아니라는 것이 명확했다. 누군가가 그녀를 이 계단 아래로 밀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매우 빠르게 사라졌다. 강혁은 비탈 위를 올려다봤다. 저택 창문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오봉수 노인이 맨발로 달려나왔다. 강혁은 노인에게 다가가서 낮게 말했다. 한미진 씨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오 선생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지시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노인의 두 눈이 떨렸다. 누가 한 짓이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찾아낼 거요. 구급차가 들어오는 동안 강혁은 사무소에 연락을 넣었다. 이해나는 손전등을 들고 주변 지형을 꼼꼼하게 스캔했다. 세종 로봇의 원격 드론 모드를 활성화해서 상공에서 현장을 찍었다. 발자국 하나까지 빠짐없이 기록했다. 한미진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옷이 감은 사람들이 지켜봤다. 강혁은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읽었다. 장남 오철민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아내 박선희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차남 오준미는 혀로 입술을 죽였다. 막내 오선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자 쪽을 바라봤다. 무언가를 보려는 것인지 보지 않으려는 것인지 분간이 어려웠다. 딸 오순미는 울지 않았다. 그 사실이 강혁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 한미진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오봉수 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강혁은 이해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해나는 조용히 노모 오순례의 별채 쪽으로 이동했다. 강혁은 저택 내부를 천천히 걸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그 화분 앞에 다시 섰다. 화분에 꽂힌 화초는 말라 죽어 있었다. 그런데 화분 흙 위에 작은 자국이 있었다. 뾰족한 무언가로 긁어낸 자국이었다. 최근에 생긴 것처럼 보였다. 강혁은 사진을 찍었다. 주방으로 이동했다. 오씨 가문의 가정부 이숙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미 20년 이상 이 집에서 일한 사람이었다. 강혁이 옆에 서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놀랐겠어요. 이숙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강혁의 눈이 움직였다. 처음이 아니다고요? 이숙자는 잠깐 머뭇거렸다. 지난달에 한미진 씨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어요. 심하게. 응급실 갔다 왔는데 의사가 식중독이라고 했죠. 그냥 지나갔어요. 강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때 한미진 씨가 먹은 것과 나머지 가족이 먹은 것이 달랐습니까? 이숙자가 멈칫했다. 그날 따로 만들어진 게 있긴 했어요. 한미진 씨만 드시는 특별식이라고 해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숙자는 시선을 피했다. 저한테 만들어달라고 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거지에 손을 다시 담갔다. 강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충분했다. 노모 오순례의 별채에서는 이해나가 돌아왔다. 이해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모가 치매 초기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이 있기 전에 노모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가정부가 말해요. 새벽 3시쯤에 누군가 노모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대요. 강혁은 짧게 말했다. 방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했소? 이해나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노모의 침대 머리맡 서랍장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 유언장 초안이라고 씌어 있었다. 봉투는 열린 채 있었다. 세종이 텍스트 분석 돌리고 있어요. 오봉수 회장의 자필 여부와 작성 일자를 대조 중이에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유언장에 한미진 씨 이름이 들어있소? 들어있습니다.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한미진 씨에게 증여한다고 적혀 있어요. 저택 안에 이유 모를 한기가 흘렀다. 강혁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리자 전화가 받아졌다. 형, 혀가.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강민혁 검사. 검찰청 고위 간부이며 강혁의 형이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강혁과 닮은 목소리였지만 더 단단했다. 양평 오봉수 회장 아나? 오태건설 오봉수? 알지. 왜 오봉수 회장 본가에서 사건이 생겼어. 그의 내연녀가 습격을 당했어. 현재 병원에 있고 생명에는 지장 없는데 이게 뒤에 더 큰 게 있는 것 같아. 잠깐 침묵이 흘렀다. 경찰 개입은? 아직 없어. 노인이 원하지 않아. 가족 일이라서. 그래서 네가 내려간 거구나. 일단 움직여줄 수 있어? 오태건설 재산 분쟁 관련 법적 서류 있으면 확인해줘. 알았어. 오늘 중으로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강혁은 장남 오철민을 찾아갔다. 오철민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강혁이 들어서자 서류를 재빠르게 뒤집었다. 탐정이 뭘 조사하시는 겁니까? 오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다. 강혁은 편하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어젯밤에 어디 계셨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갔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경찰이 할 일 아닌가요? 경찰보다 먼저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다. 오철민이 눈을 가늘게 떴다. 한미진이란 여자는 아버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노리는 거예요. 재산을 노리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폭력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일과 관계없습니다. 강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일어섰다. 문을 향해 걷다가 문득 돌아서며 말했다. 오 부사장님. 현관 신발장 위에 화분. 그거 언제부터 죽은 겁니까? 오철민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다. 그게 탐사와 무슨 상관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강혁은 나갔다. 복도에서 딸 오순민과 마주쳤다. 그녀는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강혁이 옆에 서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그 여자 아직 살아있는 거죠? 예, 의식을 찾을 겁니다. 오순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나오면 처음이 아니에요. 강혁이 멈췄다. 처음이 아니요? 오순민이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맑았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맑은 눈이었다. 나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 정말 사고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강혁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이해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은비령 변호사였다. 이해나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판사 출신의 로펌 대표였다. 너 지금 양평이야? 응. 어떻게 알았어? 강혁 탐정이 오태건설 조사 들어간다는 얘기가 벌써 돌아. 나한테도 연락이 왔어. 오태건설 관련 법적 검토를 부탁해도 되겠냐고. 이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씨 가문 유언장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해. 오봉수 회장이 한미진이라는 인물에게 재산 3분의 1을 넘기려는 초안이 있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가족들이 막을 수 있는지 알아봐줘. 은비령이 바로 대답했다. 오늘 안으로 알아볼게. 그리고 이해나야. 조심해. 오태건설은 생각보다 훨씬 더러운 구석이 있어. 내가 판사 시절에 한번 스쳐간 적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 어떤 케이스? 오준민 차남. 5년 전에 미술품 위조 혐의가 있었어. 불기소 처분 났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 전화를 끊고 이해나가 강혁에게 말했다. 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차남 오준민 주목하고 있었소. 오후에 김병기 부장판사에게도 연락이 왔다. 강혁의 친구이자 은비령과 동기 판사였던 김병기가 짧게 문자를 보내왔다. 오태건설 본사 법인 등기 최근 변경사항 확인해봐. 3달 전에 이사 교체 있었어. 강혁은 세종에게 분석을 지시했다. 3달 전 등기이사에서 제외된 이름이 하나 있었다. 오봉수 노인의 이름이었다. 노인 몰래 등기에서 빠져 있었다. 강혁은 사무소로 연락해 송태풍 박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 날 송태풍 박사가 조수 나정이와 함께 양평에 내려왔다. 박사는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였다. 현장 감식 키트와 분석 장비를 가득 실은 차였다. 한미진이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이해나가 먼저 달려갔다. 한미진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고 이해나를 바라봤다.
누가 한 짓인지 기억납니까? 한미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얼굴은 못 봤어요. 뒤에서였어요. 정자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머리를 얻어맞았어요. 정자에 왜 가셨습니까? 새벽에요. 누가 쪽지를 남겼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이름은 없었고요. 그 쪽지 가지고 계십니까? 한미진이 고개를 저었다. 침대 위에 두고 나왔는데 방에서 없어졌어요. 이해나는 사진을 찍어 강혁에게 전송했다. 쪽지가 사라진 침대 위의 사진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강혁은 한미진의 방을 살폈다. 쪽지는 없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다른 것이 발견됐다. 서랍 안에서 작은 약병이 나왔다. 송태풍 박사가 분석에 들어갔다. 이건 수면 유도제입니다. 처방전 없이 구하기 어려운 물질이에요. 강혁이 물었다. 한미진 씨 것이요? 이게 입은 것이라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랍 안쪽 먼지 패턴을 보면 최근에 누군가 이 서랍을 열었어요. 한미진 씨 아닌 다른 사람이요. 심어놓은 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은 저택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장남 오철민이 방해했다. CCTV는 가족 사생활과 관련된 거라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강혁은 정면으로 오철민을 바라봤다. 그러시면 제 의뢰인인 오봉수 회장께 직접 허락을 받겠습니다. 오철민이 잠시 눈을 마주쳤다가 시선을 돌렸다. 오봉수 노인이 직접 CCTV 열람을 허락했다. 세종 로봇이 저택 CCTV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해나가 화면을 교시했다. 한미진이 습격당한 새벽 5시 20분 전후 정자 근처 외부 카메라 2대가 동시에 꺼져 있었다. 의도적으로 차단된 것이었다. 수동 조작으로만 가능한 차단이었다. 저택 내부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장남 오철민이었다. 보안업체 계약서에 그의 이름이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강혁은 아직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오봉수 노인의 첫 번째 아내는 20년 전에 죽었다. 이름은 박혜숙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오씨 가문의 역사에서 박혜숙의 이름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강혁이 기록을 찾아본 결과 그녀는 죽기 반년 전 오봉수 노인과 재산 분리를 합의했다는 법률 서류가 존재했다. 협의 이혼 직전 상태였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혼 전에 죽었다. 사인이 심장마비면 당시 부검을 했습니까? 강혁이 세종에게 물었다. 세종이 20년 전 기록을 뒤졌다. 부검 기록이 존재했다. 그러나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고 기록 일부가 소실되어 있었다. 이해나가 원본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국과수 원본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강혁은 딸 오순민을 다시 찾아갔다. 오순민은 본체 뒤쪽 작은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국화가 심어진 정원이었다. 오 선생님의 어머님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오순민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많이 생각하죠.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눈이 슬프셨고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건 알고 있었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오순민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누가 음식에 뭔가 넣는 것 같다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신경쇠약이라고 하셨대요. 그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강혁은 멈췄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하게 클릭됐다. 지난달 한미진이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간 것, 20년 전 박혜숙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을지 모를 기나긴 시간들. 강혁은 사무소에서 강태룡 장군에게 연락했다. 강태룡은 현재 제7사단장이었다. 강혁과 고등학교 동기였고 특수전 전문가였다. 야, 태룡아, 혁아, 오랜만에 전화네. 무슨 일이야? 독극물 중독 감별 가능한 장비, 군에서 협조받을 수 있냐? 20년 전 사망자 유류품에서 잔존 성분 분석이 필요해. 유류품이 있어? 있어. 오 씨 부인 박혜숙 씨. 당시 착용했던 반지가 유가족이 보관하고 있어. 강태룡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군 분석 장비 수준이면 20년 된 잔존 성분도 뽑아낼 수 있어. 보내봐. 오순민에게 어머니의 유품을 부탁했다. 오순민은 방 안 깊숙이 보관했던 나무 상자를 꺼냈다.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반지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흘이 지났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저택 안이 다시 뒤집어졌다. 차남 오준민이 자신의 방 서재에서 발견됐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쓰러져 있었다. 빈 술병 하나와 함께였다. 처음에는 과음으로 인한 실신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해나가 달려가 확인하는 순간 달랐다. 맥박이 없었다. 오준민은 사망한 상태였다. 강혁은 현장에 들어서며 세 가지를 동시에 훑었다. 있는 것, 술병, 반쯤 마신 술잔, 책상 위의 서류들, 열린 창문, 없는 거, 실내에 알코올 냄새가 없었다. 술을 많이 마셨다면 공기에 냄새가 배어 있어야 했다. 어색한 거. 술잔의 내용물과 입술 주변 착색이 다른 색을 띠었다. 매우 미세한 차이였지만 강혁의 눈에 잡혔다. 송태풍 박사가 즉각 분석에 들어갔다. 이건 독살입니다. 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술잔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용량이면 심장을 멈추게 충분합니다. 강혁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경찰이 들어오면서 저택은 외부와 차단됐다. 오씨 가문 전원이 조사 대상이 됐다. 오봉수 노인은 서재 안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강혁은 그 옆에 잠시 앉았다. 오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아들이 죽었소. 예, 내 잘못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한미진을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강혁은 조용히 말했다. 오 선생님. 이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오 선생님이 돌아와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쌓인 것들이 오 선생님 귀환을 계기로 터진 겁니다. 그것을 시작한 것은 오 선생님이 아니에요.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강혁은 자신의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세종이 차남 오준민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오준민은 사망 이틀 전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망 전날 저녁 외부에서 누군가와 50분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발신 번호는 선불 단말기였다. 은비령이 보내온 법률 검토 결과가 도착했다. 오봉수 노인의 유언장 초안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유언장 작성 일자가 3개월 전이었는데 공증 기록이 없었다. 그리고 초안에 서명된 필체 분석 결과 오봉수 노인의 필체와 99% 일치했지만 서명 압력 패턴이 달랐다. 강혁은 세종에게 심층 분석을 지시했다. 세종의 결과가 나왔다. 유언장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혁은 그것을 오봉수 노인에게 들고 갔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나는 그 유언장을 쓴 기억이 없소. 누군가 노인의 서명을 모방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강혁은 말하지 않았다. 아직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막내 오선민이 잠적했다. 경찰이 찾기 시작했고 강혁도 움직였다. 강태룡 장군에게서 연락이 왔다. 혁아, 반지 분석 결과 나왔다. 뭐가 나왔어? 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의 분해 산물이 극미량 검출됐어. 신경작용제의 잔류 흔적이야. 정확하게는 오래된 접촉 형태의 잔류 성분이고 강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20년 전 박혜숙 씨 사망이 심장마비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외부 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야. 강혁은 전화를 끊고 이해나를 불렀다.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20년 전 첫 번째 아내부터 지금 차남까지 이게 연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범인은 지금도 이 집 안에 있어. 막내 오선미는 그날 저녁 전주 근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그는 떨고 있었다. 매우 겁에 질린 상태였다. 경찰이 연행하기 전 강혁이 잠깐 그와 마주쳤다. 오선민 씨, 왜 도망쳤습니까? 오선민이 입술을 달싹였다. 무서웠어요. 준민이 형이 죽었잖아요. 나도 죽을 것 같단 겁니까? 예, 왜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뭔지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운 겁니까? 오선민은 눈을 감았다 떴다. 재무장부에 이상한 게 있어요. 오래전부터요. 이상한 것이요?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회계 처리가 안 돼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준민이 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오 부사장의 지시였습니까? 오선민이 눈을 돌렸다.
형이 직접 지시한 건지 몰라요. 하지만 형한테 이익이 가고 있었어요. 강혁은 하루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 모든 조각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다시 봤다. 세종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위에 관계도를 그렸다. 오봉수 노인의 첫 번째 아내 박혜숙, 20년 전 의문의 사망. 오봉수 노인의 귀환과 한미진 등장, 유언장 위기, 한미진 습격, 비치 사적, 차남 오준민 독살, 치사적, 막내 오선민 도주, 회사 자금 횡령인지, 장남 오철민, 보안 시스템 관리자, CCTV 차단 권한 보유. 재산 분배에서 가장 많은 이득 보유. 강혁은 이 모든 것들이 장남 오철민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무언가가 계속 걸렸다. 없는 것이 있었다.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장남이 차남을 굳이 독살할 이유가 뭔가? 형제끼리 공모하다 결렬됐나? 아니면 차남이 오히려 공범이었다가 배신했나? 이해나가 차남 오준민의 서류들을 분석했다. 그 안에서 미술품 위조 관련 파일이 나왔다. 은비령이 언급했던 5년 전 불기소 처분 케이스였다. 그런데 파일 안에는 당시 검찰 수사를 막은 인물의 이름이 메모로 적혀 있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이해나가 손을 멈췄다. 이름이 장남 오철민이 아니었다. 이해나가 강혁에게 달려갔다. 탐정님, 이거 보세요. 메모에 적힌 이름을 강혁이 읽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인 모든 퍼즐이 순식간에 다시 배열됐다. 화분, 죽은 화초.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화분. 그것을 돌봤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화분을 돌보지 않은 이유. 현관 신발장 위에 늘 그 화분을 관리했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강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강혁은 오봉수 노인의 서재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멈췄다. 형사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그 진실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지만 그것이 늘 무거웠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문을 두드렸다. 노인이 들어오라고 했다. 강혁이 들어서자 노인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저 멀리 북한강이 보였다. 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앉아요. 강혁은 앉지 않고 섰다. 오 선생님, 이 저택에서 벌어진 일들,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20년 전 선생님 첫 번째 부인 박혜숙 씨의 사망, 당시 심장마비로 처리됐지만 분석 결과 외부 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의 눈이 좁아졌다. 이번에 한미진 씨 습격, 그리고 차남 오준민 씨 독살. 이 모든 것이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이요? 강혁은 말했다. 장남 오철민 씨가 아닙니다.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이오? 강혁은 문을 열었다. 복도 바깥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강혁 맞은편에는 딸 오순민이 서 있었다. 오순민은 강혁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안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다. 다만 기나긴 지침이 있었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오순민 씨,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오 선생님의 의뢰를 받아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의뢰인의 바람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봉수 노인이 딸을 바라봤다. 오순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에는 장남이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동기도 있고 수단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오순민이 눈을 내리깔았다. 첫째, 선생님은 남편의 교통사고가 정말 사고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외부 범인을 가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내비치는 말이었습니다. 노인이 숨을 들이켰다. 둘째, 현관 화분입니다. 저택 전체에서 그 화분만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 소홀히 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가정부 이숙자 씨에게 확인하니 그 화분은 오순민 씨가 직접 관리하는 화분이라고 했습니다. 오순민 씨는 이 집에 돌아온 이후 항상 그 화분에 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강혁이 말을 이었다. 사람은 무언가에 집중할 때 다른 것에 소홀해집니다. 오순민 씨는 한 달 전부터 무언가에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한 달 전이 언제냐? 한미진 씨가 이 집에 들어온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봉수 노인의 입술이 떨렸다. 순민아. 오순민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음식에 뭔가 넣는 것 같다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당신이 목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으니 달랐습니다. 이해나가 옆에서 말을 받았다. 20년 전 박혜숙 씨는 어린 딸인 오순민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오순민 씨는 기억 속에 그 말을 간직했고요. 그런데 현재 오순민 씨의 남편 교통사고 전후를 분석해보면 사고 발생 이틀 전 남편이 오 씨 가문으로부터 이혼 서류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오순민 씨는 이혼 직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오순민이 눈을 감았다. 강혁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의 죽음, 원하지 않는 결혼, 그 결혼을 유지하라는 가문의 압박, 이혼을 추진하자 남편의 죽음,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가 재산을 새 여자에게 넘기려 한다는 소식. 오순민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다. 오순민 씨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 가문에서 어머니에게 한 것을 보았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오순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한 짓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혼을 요청하자 아버지가 어머니 음식에 약을 탔어요. 제가 9살이었는데 제 눈으로 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찻잔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저택 안이 완전히 침묵했다. 오봉수 노인이 두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저는 한미진 씨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또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하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망치기 전에 강혁은 오래 침묵했다. 이해나도 말이 없었다. 강혁은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차남 오준민 씨는 오순민 씨가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오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민 오빠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라고 했는데 오빠가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오빠도 같은 방법으로. 저택 창문 밖으로 늦가을 강바람이 불어왔다. 강혁은 오봉수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의자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강혁은 오래도록 그것을 지켜봤다. 진실은 항상 마지막에 왔다. 그리고 죽음도 항상 마지막에 왔다. 문제는 그 죽음이 처음부터 잉태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20년 전 한 남자가 아내의 찻잔에 무언가를 넣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경찰이 오순민을 데려갔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강혁의 눈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강민혁이 저택 앞마당에 나타났다. 혁아, 잘 됐어? 강혁은 잠시 형을 바라봤다. 됐어. 근데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야. 20년 전 첫 번째 부인 사망 건도 다시 봐야 해.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봉수 씨 건도? 응.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지만 사실 관계는 밝혀야 해. 알겠어. 검찰에서 처리하도록 할게. 형이 돌아서며 말했다. 혁아, 너는 어때? 강혁은 저택을 한번 올려다봤다. 형. 나는 항상 가족이 서로 죽이는 사건이 제일 힘들어. 왜? 가족이잖아. 그게 가족이어서 더 오래 참았고, 가족이어서 더 깊이 상처받았고, 가족이어서 결국 터진 거잖아. 범인을 잡으면 뭐가 남아? 가족이 없어지는 거잖아. 강민혁이 동생의 어깨를 한번 짧게 쳤다. 말은 없었다. 형제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이해나가 차키를 들고 강혁 옆으로 왔다. 탐정님. 돌아가실 준비 됐으면 출발하죠.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봤다. 애나 씨, 수고했소. 이해나가 잠깐 강혁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별 말씀을요. 제가 먼저 차에 있을게요. 이해나가 먼저 걸어갔다. 강혁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저택 쪽을 한번 돌아봤다. 저택은 가을 햇볕 아래 조용했다. 한미진은 회복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한미진은 서울로 올라갔다. 오봉수 노인은 양평 저택을 처분하고 혼자 조용히 살기로 결정했다. 그의 등록을 몰래 지운 법인 서류건은 검찰 조사로 넘어갔다. 장남 오철민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막내 오선미는 자진 출두해 회계 내역을 전부 제출했다.
오순미는 구속됐다. 은비령이 변호를 맡겠다고 나섰다. 이해나가 그 소식을 강혁에게 전하자 강혁은 한참 침묵했다. 은비령 변호사다운 선택이네.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상 참작 여지가 있대요. 어머니 죽음의 경위와 남편 사고의 연관성이 새롭게 조명되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다. 사람들이 오가고 빌딩들이 서 있었다. 어디서나 그 안에 무언가 쌓인 것들이 있었다. 말하지 못한 것들, 풀지 못한 것들, 오래전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 이해나가 커피를 들고 강혁 곁에 섰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세종 로봇이 저 멀리 책상 위에서 다음 의뢰 분석 목록을 조용히 돌리고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애나 씨. 다음 건 뭐요? 이해나는 태블릿을 꺼내 확인했다. 인천에서 연락 온 것이 하나 있어요. 재벌 3세 행방명 건이에요. 강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준비해 줄 수 있겠소? 이해나는 이미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